제14강 건물의 수익 가치와 개발 가치. 자, 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투자 상품이고, 요 임대료 수입을 우리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로 나누어서 우리 건물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수익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수익 가치로 건물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바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건물들을 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만으로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수익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그런 플러스 알파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개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강남역 사거리에 대로변에 1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기에 1층이 아니라 만약에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한 10배나 더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가 수익 가치로만 평가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는 어쨌든 건물이 1층밖에 없기 때문에 그 1층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으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면 이 강남역 사거리에는 충분히 높게 한 20층 정도 건물을 올릴 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만큼 더 개발이 되었을 때, 또 지금 있는 건물을 부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죠. 새롭게 건물을 지었을 때 훨씬 더 큰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을 때, 그러한 잠재력을 바로 개발 가치라고 해서 현재의 임대 수익으로 평가한 수익 가치에 플러스 알파로 금액을 더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개발 가치가 있는 건물일까요? 첫 번째로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이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한 동을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호실실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각각의 소유권이 한 개 호실씩 쪼개져 있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을 누군가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건물이 전체 100개 호실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땅도 각각 100분의 1씩 지분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합 건물이 지금 저개발 상태여가지고 개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개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런 집합 건물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개의 건물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개개인의 사정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100% 뜻을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부시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부시고 새롭게 짓자고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 알박기식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반대하거나 하면은 결국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그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에 단독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이 서 있는 필지도 이제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한 개 필지 단위별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이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은 현재 있는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을 비교한다면 단독 건물이 개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건물과 구축 건물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물건이 개발 가치가 있는 건물일까요? 이때는 이제 구축 건물이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됩니다. 신축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일부러 건물을 작게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땅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한 층 더 올리는 데 들어가는 원가와 그리고 건물이 한 층 더 높아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양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그 수익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내가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규모까지 최적화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직 상권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지역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리 상권이 조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1층에 있는 상가들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영업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1층은 그래도 분양이 잘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상가를 짓는데 상가를 지을 때 이제 1층을 분양한다고 하면은 뭐 한 3천만 원에서 평당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분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층은 1층만큼 그렇게 집계를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층의 경우에는 1층보다는 분양가를 더 낮춰서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 정도에서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고 3층은 거기보다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 1,500에서 2천 정도로 분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4층 이상으로는 사실은 상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임차를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이제 임대료가 싼 임대료를 보고 들어오는 업종밖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분양가도 높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 이후가 된다고 하면은 보통 분양가를 받게 되면은 한 뭐 600에서 700만 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보통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1층이 건설원가가 더 들어가고 뭐 2층이 덜 들어가고 3층이 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평당으로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한 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층을 한 평 짓게 되면은 우리가 원가는 한 700만 원 들어갔는데 분양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에 팔 수가 있죠. 1층을 짓는 것은 당연히 이익입니다. 그리고 2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700만 원 정도 평당가를 더 들여서 분양을 한 2천에서 2,500에 할 수 있다면 이것도 2층도 짓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3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층에 한 평을 한 700만 원 정도를 내고 지어서 분양을 한 1,500에서 2천만 원에 할 수 있다면 3층을 짓는 것도 이익이죠. 하지만 4층 이상을 원가를 평당 600에서 700 정도를 주고 지었는데 만약에 분양을 6, 700 정도밖에는 분양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는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 분양을 못하고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게 되면 그 부분은 내가 들인 원가 6, 700만 원이 그냥 매몰 비용이 되고 나의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원가 대비 최대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규모를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축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어졌을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권의 현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최적화된 상태로 지어진 건물일 것이고 그래서 만약 그 건물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축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최적화를 해서 지은 건물일 겁니다. 하지만 구축이라는 것은 이미 지어진 지 한 뭐 20년, 한 3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뜻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에 그 상권의 현황과 지금 한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상권의 현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개발 압력이 크지 않아서 그 한 2, 3층 정도로밖에 건물을 못 지었지만은 지금은 상권이 완전히 성숙을 해가지고 한 10층, 20층까지도 충분히 임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만약 그런 상권으로 성장을 하였다면 그런 구축 건물은 좀 더 고층으로 지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도 신축 건물, 구축 건물과 유사하게 고층 건물은 개발 가치가 없는 물건이고 저층 건물이 개발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너무 단순화해서 건물을 평가할 때 수익 가치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이익이니까 우리는 개발 가치가 있는 건물만 찾아가지고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냐 하면요. 다시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이제 예를 생각해 보면 아까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단층 건물이 있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강남역 사거리 대로변에는 단층 건물이 없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역 사거리는 너무나 유동인구가 많고 엄청나게 활성화된 상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층 건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 단층 건물이 있다면은 그 건물을 개발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단층 건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부시고 전부 다 고층 건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권이 되게 좋은 상권이라고 하면 상권이 좋은 상권이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권이라고 하면 지금 강남역에 있는 건물의 예처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개발 압력을 받아서 이미 고층 건물로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한 20,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층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건물은 이때까지 별로 개발 압력을 많이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 압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권이 쇠락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의 상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상권이 모든 저층 건물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고르게 될 경우에는 상권이 현재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권에 있는 저층 물건을 우리가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오해해서 잘못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수익 가치보다도 미래에 좀 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획득하기 위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인데 이런 목적으로 잘못 접근을 하다가 만약에 오히려 상권이 쇠락해서 미래 가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는 역선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은 언제 사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의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주거 목적으로 산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건물의 수요는 단일한 목적을 갖고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건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임대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 투자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발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표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자가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이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대한 수요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동질적인 니즈를 가진 수요가 아니라 이렇게 각각 다양한 목적으로 제각각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어떤 경제 상황 하에서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건물을 사고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 건물을 사게 될까요? 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현재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가치만으로 건물의 매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 투자자가 보통은 가장 적은 가격을 써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플러스 알파의 개발 차익까지 생각하는 개발 투자자가 임대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서 건물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실수요자가 임대 투자자나 개발 투자자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대 투자자나 개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물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 투자자나 개발 투자자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만, 그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만 맞으면은 어떤 건물이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건물의 스펙 같은 것이 있겠죠. 자기가 주로 활동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데리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으로 인한 어떤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필요에 따른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물 중에서 그 건물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조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조건에 맞는 건물이 다른 건물이 또 있을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새로운 어떤 장소가 꼭 필요하고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이 항상 시장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많은 웃돈을 주더라도 그 건물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물의 수요가 있을 때 실수요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 투자자가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가격을 쓸 수 있고 임대 투자자는 현재의 임대 수익 금액 기준으로만 매매 금액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논외로 하고 임대투자자와 개발투자자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개발투자자들은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개발투자자들은 결국 건물을 사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물을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분양을 할 수 있는 자신은 없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건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PF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개발 원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도 마르기 때문에 이 PF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자신감을 잃고 이제 쉽사리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개발 투자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건물의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뭐 무한정 떨어져서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개발 투자자들이 모두 다 자치를 감추었을 때 결국 그 물건의 현재 임대 수익으로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 투자자가 붙을 수 있는 금액까지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 투자자로서 이러한 건물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현재 임대 수익 금액에 맞는 금액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서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개발 투자자는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금리가 올라서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서 개발 투자자들이 물건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건물들이 개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현재 임대 수익만으로 거래가 될 때,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러한 건물을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건물의 수익 가치 위에 우리가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바로 개발 가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